안녕하세요. 신디록의 신디입니다. 오늘은 K-패션 글로벌 진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무신사 스탠다드가 중국에 성공적으로 진출을 했고 FNF, MLB나 닥스의 헤지스가 중국에서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다고 기사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한섬의 타임이 프랑스의 패션쇼를 하면서 고가의 브랜드로 진출을 시작을 했다라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글로벌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최근에 뉴스 기사에서 유럽에서 DPP라는 것을 발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DPP가 뭐냐? 그러면 이게 K-패션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DPP는 디지털 프로덕트 패스포트라 해가지고 이 제품 하나하나의 서플라이 체인을 전부 트래킹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이런 제품에 택이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QR코드가 있어요. 그럼 이 QR코드를 읽으면 뭐 제품의 정보가 나오게 하겠다. 근데 그 안에 서플라이 체인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도 거기에 명시를 해라. 이게 이제 DPP인데 이걸 순차적으로 2027년부터 발의를 하겠다고 해서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DPP가 뭐냐를 먼저 봐야 되겠죠. 그 DPP는 프로덕트를 하나 만드는 데 있어서 원자재부터 폐기까지를 어떻게 매니지먼트를 하고 있느냐 그거를 보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원사 생산하는 것부터 폐기 처리까지. 사실 이 패션 비즈니스가 그 ESG 경영에 가장 위배되는 비즈니스 중에 하나잖아요. 환경오염의 주범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서플라이 체인을 트래킹을 하겠다. 이게 DPP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트래킹을 할 거냐? 그거에 대해서 오늘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원사부터 보겠다는 거예요. 이 실을 어떻게 뽑느냐를 보겠다는 거죠. 예를 들면 몇 년 전에 나이키가 중국의 신장면을 사용한 원단으로 만든 제품은 수입 통관을 진행하지 않겠다라고 금지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그 이유는 신장에서 나오는 목화 솜을 따는 데 있어서 소수민족 위구르족의 강제 노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나이키가 알게 되었고 나이키는 그런 인권 문제가 있는 그런 제품을 쓰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난리가 났었죠. 왜냐면 중국의 그 신장면이 전 세계 면 섬유에 있어서 엄청난 포션을 차지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또 한 번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염색, 원단이나 원사는 보통 흰색으로 뽑아요. 그러면 그래서 컬러를 입혀야 되는 염색을 하는데 최근에 자라에서는 염색을 했고 물이 빠지지 않도록 수세를 하는 과정에서 특히 데님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양의 물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물의 양도 자기네는 조사를 하겠다. 리포트를 해라. 낭비를 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탄소 발자국을 줄이고 이제 ESG 경영을 하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글로벌 브랜드들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몇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공장에서 아동을 채용했다. 그러면 이제 불법인 거죠. 그리고 차일드 레이버는 글로벌 브랜드에서 굉장히 크리티컬하게 보는 포인트예요. 그래서 예전에 뭐 H&M, 자라, 나이키 이런 회사들이 미얀마에서 제품 생산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워낙 인건비가 싸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서 모두 탈미얀마를 한 이유가 미얀마가 아동 노동 착취를 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전부 다 빠져나온 케이스인 거죠. 아동에 대한 연령의 기준이 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해요. 뭐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15세 미만을 아동으로 보거든요. 그 나라들은 문제가 뭐냐면 그 아동이 일을 하지 않으면 생계가 유지가 안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컴프로마이즈 할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조건 아동 노동이 안 된다가 아니라. 그래서 예전에 회사에서 타 공장에서 차일드 레이버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공장은 어떻게 글로벌 브랜드와 해결을 했냐면 그 아동을 학교를 보내줬어요. 그 아이가 15살이 지나면 공장에서 취업을 시켜줘서 월급을 주겠다. 이렇게 글로벌 브랜드와 얘기를 했고 글로벌 브랜드에서는 그거를 킵 트래킹해서 리포트를 해라. 이렇게 해서 잘 해결이 된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일드 레이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미디어틀리 셧다운이에요. 공장이. 왜냐면 그것이 그 뉴스나 이런 데 나가버리면 그 브랜드는 정말 사장되거든요. 미국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워킹 아워인데 그 나이키 2021년도에 코드 오브 컨덕트에 보면은 주당 48시간을 넘길 수 없고 오버타임 차지를 주고도 맥시멈 주당 60시간을 넘을 수가 없다. 그리고 하루에 일할 수 있는 맥시멈 시간이 또 정해져 있어요. 이런 것들은 사실 패션 비즈니스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죠. 모든 분야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이 모든 것들을 트래킹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컴플라이언스라고 합니다. 컴플라이언스라는 거는 공장의 이제 설비나 그다음에 인권 문제, 환경 문제, 사람에게 유해한 위험한 물질들이 있는지, 공장의 프로세스, 위험한 사항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보는 게 컴플라이언스인데
그 조항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리고 그것 중에 제가 일부만 오늘 그냥 간략하게 예를 들어 설명을 해 드리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시작하는 건 아닙니다. 글로벌 브랜드들은 컴플라이언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회사 내에서는 체계적으로 컴플라이언스를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소비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원사부터 소가까지 트래킹하는 거를 오픈을 하지 않았던 것뿐인 거죠. 그리고 이제 왜 소가까지 가느냐, 최근에 문제가 된 것들이 보면 의류 쓰레기들이 정말 동남아시아에 산더미 같이 쌓여 있어서 아이들이 거기서 놀고 옷을 집어다 입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서 심각한 환경 오염의 문제라고 발표가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 소가까지도 서플라이 체인에 포함해서 트래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애나더 스토리지 브랜드에 보면은 면섬유로 된 옷을 하나를 가져오면 10% 할인 쿠폰을 주는 제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파타고니아 같은 경우도 입던 옷 리턴을 받잖아요. 그걸로 다시 재생산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는 코롱 패션에서 중고 마켓 사이트를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네 브랜드들인데 다시 안 입는 옷들이 있으면 고객들한테 회수를 받아서 자기네가 검수를 해서 다시 좀 저렴한 가격에 팔고 있는 사이트도 지금 현재 많이 활발히 운영을 하고 있죠. 이렇게 원사부터 폐기 소가까지 얼마나 환경 오염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리고 인권 문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작업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고객에게 오픈해라 있는 게 DPP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을 어디서 받을 거냐? 유럽에는 70% 이상 노코텍스라는 곳에서 공장 인증하고 제품 시험 테스트를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는 뷰로베리타스, 뭐 코티티, 그다음에 이런 시험 분석하거나 공장 팩토리 인증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제가 그 한국에 있는 공장들을 이제 최근에 몇 번 가봤는데, 오히려 동남아시아에 있는 공장보다 좀 열악한 공장들이 꽤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더 이상 봉제로 성장한 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거기서 일하는 분들도 연령대가 높고, 그러다 보니까 공장이 컴플라이언스를 받았을 때 이게 패스를 할 수 있을까라는 좀 의문이 들 정도의 공장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K패션이 정말 해외로 도약을 하려면 국내 생산을 하는 브랜드다. 그러니까 타이미나 삼성패션의 9호 르베이지 뭐 이런 제품들은 전부 다 국내 생산을 거의 하고 있는데, K패션이 글로벌 브랜드가 되려면 이 컴플라이언스부터 잡아야 됩니다. 이런 컴플라이언스 인증이 패션에만 국한되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팩토리 컴플라이언스는 모든 산업군에 해당이 되는 건데, 최근에 그 SPC에서 인사사고가 있었잖아요. 그게 24시간 동안 공장이 도는데 이교되더라고요. 그러면 한 사람이 하루에 12시간을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오버타임 차지를 지불을 하겠죠. 그렇지만 나이키처럼 오버타임을 지불을 하더라도 주당 맥시멈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하루에 또 얼마 이상을 넘길 수 없다. 이런 조항들이 굉장히 빽빽하게 있습니다. 한국이 테크 비즈니스로 정말 최첨단을 달리고 있고 전 세계 넘버 탑 1, 2, 3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컴플라이언스 문제가 일어나는 거를 보면 아직 이 마인드는 선진국이 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들 때가 있어요. 진짜 한국에서 리테일 비즈니스 지금 너무 힘들죠. 인구도 줄어들고 있는데 마켓 시장이 너무 작다 보니까 글로벌화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구조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글로벌에 맞게 그런 기초, 바닥부터 다시 재점검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DPP가 유럽이 27년도부터 순차적으로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글로벌 브랜드가 되려면 기본적인 이 컴플라이언스 항목부터 다시 작업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K패션 글로벌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갖추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